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10강 외항전기선 운송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외항전기선 운송의 공정한 경쟁과 해운동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동맹 기능의 변화와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등장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운시장의 경쟁 구도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해운개혁법이 현재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그 입법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84년 해운법이 발효하면서 미국 관련 모든 해운동맹의 독자 행동권의 강제 도입과 대화주 우대 계약의 허용으로 종전에 비해서 대형 화주의 위치가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시랜드를 포함한 동맹 회원들은 미국 관련 전기 항로에서 자사의 시장 점유율 확대를 크게 기대했는데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대만, 홍콩, 중국 등 아시아계 전기선사의 컨테이너 선봉량의 증가와 비동맹사로서의 공세적인 마케팅으로 인해서 이들 선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어난 반면에 미국 선사를 포함한 해운동맹 회원사들은 1984년 해운법의 발효 초기부터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일부 전기선사들은 극심한 영업부진에 의한 운항 채산성 악화로 도산하거나 타 선사의 흡수 또는 합병이 되게 되었고요. 이러한 선사로 미국 선사인 US라인, 또 일본 선사인 쇼와 재팬라인, YS라인, 또 한국의 대한선주 등이 흡수 합병이 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1990년대 들어서도 외항전기선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미국 전기선사들, 특히 시랜드는 그동안 감소된 자사의 시장 점유율 만회를 위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하면서 1995년부터 미국 내 최대 화주협회인 전국산업운수연맹과 공동으로 1984년 해운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의회 로비 활동을 강화하게 됩니다. 시랜드와 전국산업운수연맹이 공동으로 의회에 제안했던 1995년 해운개혁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HR 2149로 1996년 5월 1일 통과되었지만 1997년 3월 1일 상원의 허치슨 의원은 이 해운개혁법안을 상원에 S414로 상정했으나 항만노동단체, 중소형 화주 FMC뿐만 아니라 미국 전기항로에 취항 중이던 외국적 선사들의 강력한 반대로 통과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시랜드와 전국산업운수동맹은 그동안 해운개혁법의 제정에 반대해왔던 항운노조 FMC 또 외국 선사 등과의 대타협을 통해서 1995년 해운개혁법안을 수정한 1998년 해운개혁법을 상원 본회의에 S414로 상정하여 4월 21일 통과시키고 1998년 8월 4일 하원 본회의에서 SR215로 주요 내용의 수정 없이 이를 통과시킵니다. 또 10월 1일에는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10월 14일 클린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1999년 3월 1일 이전까지 FMC에서 시행세칙 제정을 거쳐서 5월 1일부로 정식 발효하게 됩니다. 이 1998년 해운개혁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FMC에 대한 테리프 신고 제도의 폐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1984년 해운법에서는 미국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커먼 캐리어로 하여금 이 법의 집행기관인 FMC에 테리프 자동 신고 서비스의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1998년 해운개혁법에서는 FMC에 테리프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를 폐지하게 되고요. 대신 민간 전문업체가 운영 중인 자동 신고 방식을 이용하여 FMC가 승인한 양식에 의거 신고하도록 규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FMC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요. 테리프 신고 면제 품목에 기존의 벌크 화물, 임산물, 재생용 고철, 폐지 외에 신규 조립 자동차를 추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운임 거치 할인 및 이중 운임 계약의 허용인데요.
1984년 해운법에서는 선사와 화주 간의 운임 거치 할인과 이중 운임 계약의 체결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1998년 해운개혁법에서는 거치 운임 할인을 이중 운임 계약에 포함시켜서 미국 법무부의 독점금지법 심사를 조건부로 허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 대화주 우대 계약의 일부 내용을 대외비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1984년 해운법에서는 선사 또는 해운동맹은 화주 또는 화주협회와 전기선 운송과 관련하여 대화주 우대 계약의 체결을 허용함과 동시에 계약서의 필수 조건인 운송주 구간, 품목명, 계약운임, 계약기간, 서비스 약속 및 계약 불이행 시의 벌칙금을 반드시 테리프 양식으로 FMC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1998년 해운개혁법에서는 선사는 개별적으로 또는 해운동맹이나 타선사와 제휴하여 화주 또는 화주협회나 화주그룹과 대화주 우대계약의 체결을 허용하고 있지만 계약 내용의 신고 요건을 종전에 비해서 크게 완화했습니다. 대화주 우대계약 내용 중 해상운송구간, 품목명, 계약기간, 계약물량은 종전대로 테리프 양식을 이용하여 FMC에 신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내륙운송구간, 계약운임, 서비스 약속, 계약 불이행 시의 벌칙금은 대외비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해운동맹 회원사의 독자적인 대화주 우대계약 체결을 허용하게 되는데요. 1984년 해운법에서는 해운동맹이 개별 회원사와 화주 간의 독자적 대화주 우대계약의 체결을 금지시킬 수 있었는데 1998년 해운개혁법에서는 해운동맹 회원사의 화주와의 독자적인 대화주 우대계약의 체결을 허용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미국 항운노조 선사의 대화주 우대계약 내용의 요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해운개혁법에서는 미국에 취항 중인 선사가 미국 내 항운노조와 단체 협정을 체결했을 경우 항운노조가 서면으로 선사에 화주가 체결한 대화주 우대계약의 내용을 요청하면 기간 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선사의 화주 차별 대우를 인정했습니다. 1984년 해운법에서는 중소형 화주를 보호하기 위해 대화주 우대계약에도 커먼 캐리지의 개념을 적용하여 대화주 우대계약의 필수 조건인 FMC에 신고한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유사한 조건을 갖춘 화주가 원할 경우 동일한 내용의 대화주 우대계약의 체결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게 됩니다. 1998년 해운개혁법에서는 이를 폐지함으로써 선사의 화주 차별 대우를 사실상 허용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MVOCC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게 되었죠. 1984년 해운법에서 최초로 MVOCC를 인정하게 되었는데 1998년 해운개혁법에서도 MVOCC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해상운송주선인과 함께 해운중개인으로 이를 통칭하게 되고 MVOCC도 해상운송주선인과 마찬가지로 FMC로부터 면허 취득을 의무화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게 됩니다. 다음 여덟 번째, 선사간 협정의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제외시켰습니다. 1984년 해운법에서는 동법에 의거 FMC의 신고 후 검토를 거쳐 발효 중인 실시간 협정에서는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면제했는데요. 1998년 해운개혁법에서도 그대로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98년 해운개혁법에서 선사 및 협정과 관련한 개정 내용으로는 테리프 내용에 대한 선사의 독자 행동권의 통지기한을 종전 10일 전에서 5일 전으로 단축을 했고요. 동맹회원에게 대외비로 독자적인 대화주 우대계약의 체결을 허용하게 됩니다. 다음 아홉 번째, 내륙운송업자와 선사 간 공동협상을 허용하게 됩니다. 1984년 해운법은 2개 이상의 선사가 철도운송업자, 트럭운송업자나 항공운송업자와 내륙운송을 할 경우 운임과 서비스에 관한 공동협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998년 해운개혁법에서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공동협상을 허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번째, 불법 운임 할인 금지각서 제출 제도를 폐지했습니다. 1984년 해운법에서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커먼 캐리어는 본사와 지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화주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임 할인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표이사 명의의 각서를 매 짝수년 말까지 FMC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1998년 해운기업법에서는 이 일을 폐지했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11번째, 외국적 선사의 운임 덤핑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1984년 해운법에서는 외국적 국영선사의 운임 덤핑을 특별히 규제하게 되고 규제했는데 1998년 해운기업법에서는 운임 덤핑 규제 대상이 외국 국영선사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 선사들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4년법이 국영선사에 대해서만 이러한 것을 규제했다면 98년법에서는 모든 외국 선사가 운임 덤핑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다는데 하나의 변환점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해운동맹의 기능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능 변화의 요인으로는 첫째 컨테이너화의 진행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해운동맹 세력의 결국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러한 해운동맹 세력의 변화라는 것은 해운동맹 고유 기능의 변화를 의미하며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해운동맹의 기능을 통제하는 요인으로는 첫째 해운동맹 내부의 경쟁입니다. 두 번째 비동맹선과의 경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와서는 이 항공운송과의 경쟁이 치열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수출 화물의 99% 정도를 해상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는 물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99% 정도가 해상 운송이 되는 것이고요. 이 금액, 수출 화물의 금액으로 따지면은 인천공항이 부산항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수출 물동량을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거리 운송에서 단소 경박 화물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항공 운송과의 경쟁이 좀 심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화주와의 협상에 있어서 화주의 협상력이 강화됐다는 것인데요. 과거는 선사가 더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 또 선사가 해운동맹을 결성함으로써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는데 오늘날은 대규모 프레이트 포워더들이 발달함으로써 여러 개별적인 화주의 화물을 프레이트 포워더들이 하나로 묶어서 화주로서의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화주의 협상력이 해운동맹이나 선사에 비해서 더 강력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규제정책이 변화했다는 것이고요. 이 미국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해운선사들의 경우에는 미국의 항구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미국의 항구에서 어떤 경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선사의 흥망이 결정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어떤 규제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선사의 정책들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다음 복합운송 및 세계 일주 서비스가 도입됨으로써 운송의 패턴 자체가 이제 변했다는 것이고요. 유엔 전기선 동맹 행동헌장 협약의 발효도 역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첫째, 통제 요인으로서 해운동맹 내부의 경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운송 방식이 전기선 운송 시장에서 기반을 확립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전기선사 중 일부는 컨테이너 운송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에서 자연 축출되게 됩니다. 일부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서 컨소시엄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해운동맹 회원사는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운임을 결정하기 위해서 오픈레이트 자유운임을 채택하기도 합니다. 전기선사는 컨테이너 터미널에 투자하여 환정 및 내륙 접속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해운동맹 내부에서도 선사 간의 경쟁이 야기됩니다. 다음은 비동맹선과의 경쟁인데요. 이 전기선 시장에서 동맹회원의 최선성을 악화시킴으로써 해운동맹 체제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이 비동맹선인데요. 1970년대 후반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개발도상국 국영선사와 신흥선사가 이 맹회선 활동을 시작한 것이 그 계기라고 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국영선사 및 신흥선사가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개발도상국 선사는 해운민족주의에 입각한 정부의 자국해운 육성 정책에 힘입어서 시장 참여를 위한 자금 조달이 비교적 용이하고 전기선 시장 참여를 바라던 각국에서
국영선사의 설립 또는 민간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력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회주의 국가가 국가정책 목표 수행을 위해서 국영기업으로 전기선 운송업을 경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최상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극동, 즉 우리나라와 대만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극동의 주요 선사들이 편의지적 방식으로 선박을 늘려가면서 대형 해운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점도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운송과의 경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고가 화물, 경량 화물, 신속한 운송을 요하는 화물, 육상 운송으로는 곤란한 화물 등에 대해서 항공 운송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고가 화물이 항공 운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처음에 해운동맹 서비스를 할 때 해운동맹에서는 항공 운송의 영향을 대단치 않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운송 기술상 항공 운송이 복합 운송 서비스에서 적합하지 않다. 즉, 그 컨테이너의 사이즈가 다르다는 점이죠. 않다는 점과 항공 서비스는 환적 지점에서 화물의 재포장을 위한 비용과 위험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가볍게 봤는데요. 오늘날은 이제 단소 경박 화물이 확대되고 첨단 기술력에 의해서 고가 화물이 많이 이제 생산이 됨으로써 항공 화물의 그 위력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주의 협상력 강화인데요. 화주가 점점 강해진 협상력을 바탕으로 해운동맹의 활동에 간섭을 하게 됩니다. 해운동맹의 기능에 대한 화주의 간섭은 구매자 집중의 결과, 즉 그 시장에서 구매자의 수와 구매자의 상대적 규모를 우리가 구매자 집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집중의 결과는 판매자의 시장력을 상쇄시키거나 가격 결정력을 설정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판매액의 80%는 20%의 고객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80대 20 법칙이 있듯이 소수의 대기업이나 운송주선인은 외항 전기선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고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객들은 결국 해운 서비스에 있어서 막강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해운동맹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구매자 집중을 통해서 해운동맹에 영향을 주는 화주의 대표적인 경우로서 화주협회와 중앙예약협정 등을 들 수 있는데요. 화주협회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출현한 기구로서 운임 인하를 위해서 협상하고 그것을 위해 조사와 대체 방법을 찾아내는 등 화주 이익단체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주의 활동과 관련하여 화주협회는 국경을 초월하여 협조하며 경험을 공유하고 비교함으로써 학습 곡선이 작용이 됩니다. 화주 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진 이후로는 유럽 화주 평의회가 있습니다. 중앙예약협정의 발달에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스리랑카의 유일한 화주인 중앙화물국을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중앙화물국이 스리랑카의 유일한 화주로서 모든 화물을 이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하고요. 해운동맹이 스리랑카의 제한된 부분밖에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반면 중앙화물국은 스리랑카 시장의 전체를 통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지배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규제 정책인데요. 이 1916년 해운법은 보너법이라고 불리는 개정이 있은 이후에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해운 환경이 다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국제적으로는 컨테이너화 및 복합운송 체제의 등장으로 해상운송이 육상운송이 많은 부분에 개입을 하게 되고요. 국내적으로는 국내 운송업계의 자율화로 인해서 해운업 분야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1916년 해운법을 폐지하고 1984년 해운법이 발효가 되었고요. 이 법이 컨테이너화에 따른 해운동맹의 기능에 변화를 야기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요인으로는 독자 행동권과 대화주 우대 계약 및 이중 운임제의 금지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1984년 해운법 가운데 컨테이너화에 따른 해운동맹의 기능에 변화를 야기시킨 요인으로는 첫째, 독자 행동권의 강제 도입입니다. 이 독자 행동권은 해운 동맹에게는 재량의 여지가 없이 동맹협정에서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동맹 회원사가 동맹이 정한 TF에 표시된 운임과는 별도로 화주에게 보다 유리한 운임을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독자 행동의 신청에는 동맹회원사이면서도 비동맹사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독자 행동권의 도입은 회원동맹 운임 정책의 혼란을 가져와서 회원동맹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동맹 회원사 간의 경쟁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둘째, 대화주 우대 계약의 도입인데요. 화주와 선사 또는 회원동맹과의 계약으로서 화주가 일정 기간 동안 최저량의 화물 제공을 약속하고 선사 또는 회원동맹이 일정한 운임 또는 운임 계획표 및 서비스 수준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물량이 많은 화주에 의해 운임률이나 서비스가 좌우되는 위험 부담이 선사나 회원동맹에 가해지게 되어 회원동맹 내부의 경쟁 유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셋째, 이중운임제의 금지인데요. 계약운임제라고도 하는데 회원동맹이 개별 화주와의 사이에 동맹선에 한해 선적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 운임보다 낮은 계약운임으로 운송할 것을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보너법 이래 정식으로 승인받은 회원동맹의 무기였지만 1984년 회원법에서는 이가 금지되었습니다. 1998년 회원개혁법이 발효되면서 자유경쟁 원리가 회원 서비스에 더욱 정착됨으로써 전통적인 회원동맹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다음은 복합운송 및 세계 일주 서비스의 도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다른 종류의 교통기관 상호 간의 유기적 결합에 의해서 능률적인 복합 일간 운송을 가능하게 한 것이 컨테이너화인데요. 이는 외항 전기선 운송업의 경쟁 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내륙 운송을 포함한 복합 일간 운송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졌는데 랜드브리지 서비스가 그 중요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랜드브리지 서비스라는 것은 미국의 경우 대륙 횡단철도를 이용하여 해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해상, 육상, 해상 구간의 루트에 의한 복합 운송의 한 형태라고 보겠습니다. 내륙 운송 연계의 중요성에 기반해서 등장한 것이 시베리안 랜드 브리지와 아메리칸 랜드 브리지인데요. 각각 수에즈 운하 또는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여 극동 유럽 항로에 대항하기 위한 대표적인 대체 루트입니다. 해상 루트뿐만 아니라 그 일부를 육상 루트로 운송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미니 랜드 브리지와 마이크로 랜드 브리지가 그 좋은 예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 운송 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해상 루트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온 회원동맹의 기존 질서를 붕괴시키게 되고 1980년대 초 세계 일주 서비스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종점간 패턴이 사라지게 되어 회원동맹의 기본 질서가 결정적으로 약화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엔 전기선 동맹 행동헌장협약의 발효가 미친 영향인데요. 이 전기선의 주요 항로는 회원동맹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고 그 운영 문제는 가능한 정부 간섭을 배제하는 이른바 비합리적 폐쇄 동맹에 의한 자율적 규제에 맡겨져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전기 항로는 유럽의 유력 선사가 주축이 되어 회원동맹을 결성하여 동맹 회원 선사를 제한하고 가입 선사 간의 적지 비율을 미리 정하는 등 강력한 국제 카르텔 조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회원동맹의 지나친 독과점 체제로 인하여 어떤 형태로든 회원동맹을 규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되었고 선진국 사이에서도 어떤 조치를 강구하여 자율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국제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많은 개발도상국이 전기항로 진출을 기도하면서 기존의 동맹회원과 경쟁관계를 초래하게 됩니다. 개발도상국의 국영선사의 회원동맹 가입 문제 및 적치비율 할당 문제, 운임 문제 등의 개발도상국의 불만이 제기되는 것이죠. 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잉크타드를 무대로 하여 남북 문제 해결을 위한 회원동맹 제도의 개선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때 남북 문제는 선진국과 후진국의 문제입니다. 대개 선진국들이 북반구에 있고 후진국이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최약국 정부를 구속하는 국제조약 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을 통해서 회원동맹의 행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여 새로운 질서를 확립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결과 1974년 4월 웅크타드의 제네바 정권회의에서 유엔 전기선 동맹 행동헌장협약을 채택하게 되는데요.
1983년 4월 서독과 네덜란드가 비준함으로써 1983년 10월 6일부터 발효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는 국가 간 전기선 화물 배분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해운 동맹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선진 해운국 위주로 운영되어 온 해운 동맹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면서 과거의 시장 지배적인 지위에서 탈피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등장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운시장의 경쟁구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운동맹이 해운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는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고 안정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제무역에도 크나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전기선 동맹 행동 헌장협약, 또 1984년 해운법, 1998년 해운개혁법의 제정, 또 세계적인 시장 자유화 및 규제 완화 정책은 결과적으로 해운동맹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또 전기선 해운 시장의 환경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컨테이너 운송이 시작되고 단일 회사가 독자적으로 운송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을 만큼 대형 선사가 출현하면서 서비스 패턴이 과거 목적지별 운송에서 세계 일주 서비스로 전환되어 기존 해운동맹의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유럽연합이 2008년 해운동맹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 제외를 철폐하면서 해운동맹은 사실상 해체 국면에 들게 되었고요. 주요 해운동맹이던 유럽해운동맹, 즉 FPFC가 해체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최근 대형 선사들은 해운동맹보다는 서로 다른 선사들이 모여서 만든 전략적 제휴그룹인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해운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얼라이언스는 그랜드 얼라이언스, CKYH, 더 그린 얼라이언스, 머스크 시랜드, 더 뉴월드 얼라이언스, 에버그린 LT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얼라이언스는 항로의 선박 배정이나 터미널, 장비 서비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형태로 발전하게 됩니다. CKYH, 더 그린 얼라이언스는 중국의 코스코, 일본의 K라인, 대만의 양민, 과거 한국의 한진해운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2003년 1월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또 T&WA 얼라이언스는 싱가포르의 APL, 일본의 MOL, 한국의 현대상선이 소속되어 있었고요. 1998년 1월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또 GA는 독일의 하팍로이드, 일본의 NIK라인, 홍콩의 OCL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1996년 1월에 결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얼라이언스는 선사 간의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제휴로서 화주들이 요구하는 해운 물류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첫째, 추가적인 투자를 최소화하고 두 번째, 비용은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며 세 번째, 단기간에 전 세계에 걸친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네 번째, 운항 빈도수를 확대하며 다섯 번째, 운송시간은 단축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제휴의 특징으로는 제휴 선사 간에는 서비스 장비, 경영 기반 등에 있어서 상호 보완 관계가 유지가 되며 두 번째, 서비스 항로 및 지역은 물론이고 물류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제휴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 세 번째, 제휴 기간이 짧으면 2, 3년에 불과하던 과거의 해운 동맹과는 달리 최고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까지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이고, 네 번째, 제휴의 내용이 순복 및 운항에 국한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내륙 운송, 컨테이너의 공동 사용, 선박 보유, 정보관리, 영업조직 등에까지 확대되어 실질적으로는 흡수 합병에 접근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터미널의 공동 사용, 정보관리의 통합, 장비의 공동관리, 재무회계의 통합 또는 공동관리 등에 의하여 인적 자원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인력의 충원이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편 2008년 금융위기가 왔는데요. 세계 경제 침체와 세계 1위 선사인 머스크의 18,000TEU급 대형 선박 취항, 데일리 서비스 실시, 각국 대형 선사의 선박 공급 과잉과 저운, 고유가로 전 세계 해운업계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2016년에는 세계 6위 컨테이너 선사인 우리나라의 한진해운이 도산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또 현대상선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규모가 3분의 1로 축소되는 이러한
위기를 맞게 되었고요. 이는 1위인 머스크에 대응하고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2위 선사인 MSC와 3위 선사인 CMA, CGM이 전략적 선복공유, GA와 TNWA가 합쳐서 G6로 재편되며 기존의 CK와 H 더 그린 얼라이언스는 대만 선사인 에버그린과 유럽 서비스 제휴 등과 같은 새로운 구도의 얼라이언스나 선사들 간의 서비스 협력 등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해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경제의 폭발적 성장에 따른 해운의 장기 호황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선복량 확대와 그 결과 발생한 선복의 공급 과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웅크타드의 2020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대비 2019년이나 세계 교역량은 약 28% 성장한 반면 선복량은 90% 이상 성장하게 됩니다. 해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인 선복 공급 과잉을 해결하지 못하고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과 선박의 상업적 수명이 30년 이상 된다는 점에서 짧은 기간 내에 현재 해운 경기를 전환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그 웅크타드의 자료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그 해상에 세계적으로 이제 그 선적되었던 화물의 양은 1995년부터 쭉 오는데 2009년에 비해서 2018년까지 오면서 이 구간에 한 28% 정도 성장했는데 해상 물동량의 경우는 이렇게 완만하게 선박의 선복량이 있어서는 이렇게 완만한 성장을 보이다가 2009년에서부터 2015년 사이에는 약 2배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그 2006년 금융위기도 선복 공급 과잉이 있었는데 이보다 더 많은 공급 과잉을 시켰기 때문에 해운 경기가 조기에 그 상승세를 막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망과는 달리 2020년 말부터 2021년 상반기에 사상 유례가 없는 해상 운임의 폭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운임이 한 4배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운임 폭등은 해운 경기의 회복이라기보다는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물류망이 멈춰선 영향으로 인해서 심각한 체선체화 현상이 발생하고 한번 운송되고 나면 컨테이너가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전 세계에 공급된 컨테이너 수는 아마 공급이 과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컨테이너가 한번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으로 운송이 되고 나면 회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수출할 때 컨테이너를 확보를 할 수 없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운임이 폭등하고 있다. 결국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선박도 공급 과잉이 되어 있고 컨테이너 수도 공급 과잉이 되어 있지만 현재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지역의 한정에서 보면은 당장은 선박이 이동량이 줄어들었고 또 컨테이너가 회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운임이 이제 폭등하는 현상이 현재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종식이 되고 나면은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정상화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그 공급 과잉 현상은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운임은 다시 곤두박질 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현재 완전히 그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한 1, 2년 정도는 이런 그 해운의 그 단기 그 호황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선박의 수명이 한 30년 되기 때문에 이러한 선박 공급 과잉을 해소하지 않으면 해운 경기 회복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첫째, 1998년 해운개혁법과 해운동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운동맹의 기능 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 더 찾아보고 토론해 봅시다. 세 번째, 2006년 금융위기 이후 전기선 해운의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네 번째, 조금 전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2020년 운임 폭등의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의견을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